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고등학교 교사 이창현입니다. 지난 2차 시에는 진로 학업 설계 지도와 학생 수업 및 평가 내실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차 시에는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과 학점 제형 학교 공간 조성에 관한 운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의 말미에는 고교학점제 구개 사례도 일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 3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중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던 시절에 선배 교수님들께서 이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급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일과 후, 방과 후에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옆집 선생님의 숟가락이 집에 몇 개 있는지 정도 아는 정도고,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무실에서 옆에 선생님들이 춤을 추거나 뛰고 있어도 잘 모르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 경력이 좀 쌓이고, 그리고 교무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이 교과 내에서 그 스코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 외를 벗어나거나, 그리고 단위 업무 이외의 것들,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것들에게는 큰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서 그 얘기가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 모던 타임즈에 등장하는 찰리 채플린의 모습과 같이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고, 그리고 담당 교과, 그리고 담당 업무 외에는 크게 신경을 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소통과 어떤 협의가 점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 본 강의에서는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에 대한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교사 역할의 변화와, 그리고 학생 자율책임 문화 조성에 대해서 운영 사례를 살펴드릴 것이며, 협력적 문화 형성과 관련된 부분은 대면 강의에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 교과 대표 교사에게 막중한 업무, 막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과 대표 선생님들께서는 지필평가 이후에 교과 협의록을 작성하여 취합하시거나, 그리고 교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고교학점제, 즉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과 대표 선생님은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그리고 인사자문위원회, 교과협의회 등 기존에 참석했던 그 내용에서 막강한 업무가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교과별 시수를 분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과 이수 지도팀에 참여하여 진로 학업 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 이 교과 대표 교사를 기피하는 움직임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부득이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이 교과 대표를 맡아야 하는 암묵적인 합의도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막중해지고 막강해진 교과 대표의 업무를 좀 경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방금 안내드린 이런 업무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경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이 교과 대표 교사들의 좀 업무를 조금 경감시켜 드리고자
에듀테크 교사 동아리를 구성하고 이 구성원들을 모두 교과 대표 교사로 하였습니다. 이 활동 시기는 격주 수 6교시 7교시, 이 시간은 학생 동아리 시간인데 이 교과 대표 교사들은 교사 동아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 동아리 지도교사로는 제외하도록 구성원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면 부가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 대표 선생님들은 연구활동 등을 통해 에듀테크 활용 그리고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서 교과별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년간 이와 같은 제도를 진행해 보았는데 교과 대표 선생님들께서 별도의 회의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 부분과 그리고 동아리 지도를 하는 데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드림으로 인해서 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 교과 대표의 막중한 역할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을 조금 다른 학교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다면 적용해 보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은 학생 자율 책임 문화 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교육과정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였습니다. 첫 해에 제가 운영할 때 고1 학생 학부모 80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현황과 그리고 과목 선택 안내 및 선택 실습을 한번 진행하였는데 강의 당시에는 학부모님과 아이 컨택도 잘 되고 학부모님들의 대답이 굉장히 좋아서 꽤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참석 후기 등을 통하거나 혹은 학생들을 통해서 당시 학부모님들이 이 해당되는 내용, 이 교육과정의 설명의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반응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교육과정 설명회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5월에 이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이후에 9월에 고교학점제 토크 콘서트를 운영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님 그리고 창의성 전문가 그리고 진로 설계 관련 수석교사 선생님 그리고 교육과정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5분간 스피치를 하는데 그 주제는 각각 고교학점제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배경 및 교육청에서의 지원 방향 그리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특징과 그리고 진로 설계를 바탕으로 한 과목 선택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한 5분 스피치를 하고 이후에 학생들의 Q&A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을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과목 선택 변경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학생들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진행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패널들의 5분 스피치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이 스피치를 듣고 질문하는데 당시 질문했던 학생들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선택하는 과목이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소인수 과목으로 분류되었는데 등급을 받기가 어렵거나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혹시 대입에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이 이 패널이 대답을 하게 되고 그 대답을 전체 학생들이 듣고 공유받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회성의 교육과정 설명회가 강의식이 아닌 그리고 이 토크 콘서트에서 학생들도 참여하고 학부모들도 참여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반응이 좋아서 2회차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이 과목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과목 변경에 대한 이 학생들에 대한 응답을 교사들이 응답을 하였는데 이 과목 변경에 대한 비율이 이 연구학교에서 약 6에서 10% 정도 된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설문의 응답에서 이 과목 변경에 대한 상담은 끊임없을 정도다, 끝이 없을 정도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목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학생들이 이 마음적으로 흔들려하고 수강 신청 정정 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과목 변경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응답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에 대한 자율성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그 과목,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도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에 토크 콘서트 2부에서 과목 선택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과목 변경을 요청할 때 그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그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고 공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 토크 콘서트 2부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급에서 약 6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배심원 학생들로 구성하고 이 배심원 학생들이 교육과정부에서 제시한 과목 변경 지침에 대해서 수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과목 최종 선택을 하고 수강 전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과목 변경을 해주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허용해야 된다 16.3%,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14.3%가 나왔고 조건부로 과목 변경을 허용해야 된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 교육과정부에 대한 의견에 이 배심원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좀 수정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수정된 의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학생들이 83% 정도가 최종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여 이 변경된 내용을 그 자리에서 학생들과 약속을 하고 고시하고 그리고 교육과정의 심의를 거쳐서 규정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경된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이 과정통심을 통해서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고 학생들은 수강 및 변경 희망 내용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서를 교육과정부에 제출하면 그 제출된 그 신청서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선택과목 변경 희망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해서 최종 변경 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 내역서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학생이 변경하고자 하는 그 교과목 내역, 그리고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그리고 이와 같이 과목 변경을 신청한다고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 마지막으로 변경 전에 교과담임 선생님의 사인, 변경 후에 교과담임 선생님의 사인, 그리고 학급 담임과 교육과정부장의 사인을 거쳐서 신청서를 교육과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변경 희망을 좀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서 1차 시에 설명드린 것처럼 과목 선택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항에 모두 만족이 되어야만 최종 승인을 하게 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특정 학생이 과목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을 때 다른 학생의 성적 산출에는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도 동의를 하였고, 그렇게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니 당시에 과목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대폭적으로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 과목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다른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하고 싶은데 과연 될까? 라고 질문하면 학생들이 그때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동의했잖아, 약속했잖아,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좀 자정이 돼서 스스로 자정이 되어서 과목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이 과목 변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난 이후에는 절차적으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충분히 공유하고 고시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자정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과정 진로 마스터를 구성해서 교육과정 박람회를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충북 단양고에서는 7가지 진로별 이 학생 마스터가 직접 계열별로 교과목 선택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공개 질문방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편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러한 박람회를 운영한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을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편제해서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학생들이 중심이 됐을 때는 학생들끼리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 본교에서도 이를 조금 벤치마킹해서 교육과정 꿈나무라는 이름하에 학생 교육과정 마스터를 당시 본교에서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급당 2명에서 3명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로 구성하여 이 교육과정 꿈나무를 구성하였고, 4월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 교육과정 꿈나무를 양성하였습니다. 4월에는 교육과정 꿈나무를 선정했고,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여 이 과목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서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학생용 선택 과목 안내 영상을 스스로 제작해서 공유하게 했고, 그리고 과목 선택이 일어나는 첫 번째 5월 달에는 또래 진로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최종 과목 선택이 진행할 때 그때마다 멘토링 활동을 지속하게 하였습니다. 네, 이 내용은 교육과정 꿈나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교과별 영상을 촬영한 장면을 구글 사이트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른 학생들이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폰으로도 수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은 이 교육과정 꿈나무 학생들이 5월 과목 1차 선택 시기에 이 공간혁신 장소에서 다른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목의 위계가 맞는지, 그리고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했는지 서로 점검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 꿈나무 학생이 다른 학생이 과목 선택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5일 동안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더니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많이 줄어들어도 괜찮을 정도로 정돈되고 과목의 위계에 맞게끔 선택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미 다른 학교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시행하지 않는 학교에서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형 공간 조성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림에서와 같이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 혁신의 방향은 시공간 제한을 극복하는 첨단 학습 환경 구현, 예를 들면 에듀테크 기반으로 스마트 교실을 꾸려나가는 것이겠죠. 두 번째, 소모둠 협력 학습이 가능한 개별화된 공간, 주로 소인수 과목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학생들이 소모둠 토의를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 학습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선택 과목 어떤 수에 따라 가변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교실, 다용도 교실 등에 대한 유연화 조건, 이 부분은 특별한 교실이 해당되는 한 개 교과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교과, 유연화된 교과실을 의미하게 되겠죠. 끝으로 학생 친화적인 지원 공간,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설계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공간들, 이러한 어떤 원리들이 적용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혁신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 이 공간을 꾸릴 때 학습 공간을 꾸려야 되는데
다양한 형태의 교과 수업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사학습 공간, 주로 온라인 수업 교실, 그리고 메이커 교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학습실,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도서실, 그리고 또 토의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꾸려야 하며, 그리고 공강시간 등을 위한 휴식 공간, 예를 들면 홈베이스에 휴식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공용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조성이 완료된 해강고의 변경 전후 사진을 한번 안내 드려 보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이러한 사물함이 배치되어 있던 이 홈베이스, 다소 좀 투박하게 보이는 이 사물함 홈베이스 공간이 소규모 스터디룸과 그리고 피아노, 보드게임들을 할 수 있는 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되었습니다. 또한 사물함 중앙에 앉고는 쉽지는 않은 그런 테이블이 나와 있던 공간에 소규모 홀과 그리고 학생 휴게 공간, 그리고 사물함과 그리고 굉장히 이쁘게 보이는 앉고 싶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는 이런 테이블이 놓아져 있는 홈베이스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과학실과 같은 특별실들이 중형 강의실로 탈바꿈해서 회의도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한 그러한 수업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사진으로만 보았는데 직접 한번 가서 앉아보고 싶고, 그리고 대학에서 흔히 우리 토의를 하거나 기업에서 서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집중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서 정말 우리 학교에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학생의 실, 동아리실 등이 회의용 테이블과 전자침판들이 구축된 그러한 소강의실, 이 벽면은 학생들이 필요할 때 보드마카를 가지고 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낙서도 할 수 있고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되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정독실 등이 소그룹 스터디룸과 그리고 이렇게 편히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포함한 공간으로 또 변경된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학점제형 공간 조성에 대한 다른 사례가 좀 궁금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도움 자료집에도 충분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산교육청 고교학점제 메타 캠퍼스에서 본관 3의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공간에 다양한 학교에 이런 조성된 공간 등이 이미지나 자료집으로 남겨 있으니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고교학점제를 일찍 시행했던 영국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기를 진행할 당시 교육부에서 이 고교학점제를 일찍이 도입했던 이 선진국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같이 갔던 선생님들께서 영국의 선생님들께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영국에서는 언제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영국의 선생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선택이란 건 당연한 건데 왜 그런 질문을 하나요? 라고 물으면서 당연히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느낀 바는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구나. 지금 현재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구나,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운영할 수 있을지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구나 라는 점을 그때 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공강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영국에서는 이미 이 공강시간의 운영에 대비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이 공강 시간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서 PC를 통해서 리포트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을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학생들,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음료를 지식하거나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공간들로 마련되어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공강 시간에 대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징적이었던 부분인데요. 교실 복도에 선생님들께서 이 교과목 안내, 그리고 교사의 전공, 그리고 전문 분야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게시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성함과 선생님의 어떤 직위 역할, 그리고 출신 대학, 그리고 이 교과목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내 전문 분야는 무엇이고 연구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선생님과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놓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판에서는 우리나라의 수행평가 혹은 퀴즈에 해당하는 점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경력을 쌓으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되고 어떠한 직업군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학에 방문해서 입시 자료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입시 자료에는 특정 학과에 진학을 하려면 어떤 과목들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면 수학과 물리학을 고등학교 때 이수해야 하며,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지, 총 이수학점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A레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A레벨에서 특정한 과목이 어느 정도의 성취를 받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최저 성취를 받아야 되는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수능에서 최저 등급 정도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2019년에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었지만 최근에 대학별로 이 특정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목이 이수되길 권장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외국의 어떤 그런 그 입시 자료의 상황과 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하는 이 A레벨 테스트라는 것에서 이 A레벨 테스트의 문항이 서답형, 논술형, 에세이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우리가 방문했을 때 주 영국 한국 대사관에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한국인 직원이 바로 이제 이 학부모였습니다. 이 학부모님이 자녀의 A레벨 테스트를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가 우리나라에 못지않게 든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이 이 A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려면 엄청난 비용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단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이 A레벨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서 자녀의 성장이 눈에 띄게 보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능을 치르게 되면 객관형으로 치르기 때문에 깊은 사고력과 그리고 이제 창의성이 좀 발달이 좀 더딘다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반면에 해당되는 영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는 이 A레벨 테스트, 즉 서답형, 논술형, 에세이형을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 교육, 직업 실무에 도움이 될 정도로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학생이 직접 성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교육비는 굉장히 많이 들지만 나름 그 교육 방식에 만족한다 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객관형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것에 비해서 영국에서는 이 A레벨 테스트가 서론 수령 그리고 에세이형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떤 잠재성이 발현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서론 수령 수능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검토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 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래서 시기상조이며 평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됐을 때 굉장히 우려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적으로 유보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좀 나아가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좀 우리나라와 현재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영국의 고등학교의 과목은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목의 명칭이 좀 단순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심화수학 정도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진로 선택 융합 과목의 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명칭도 굉장히 복잡한 거에 비해서 영국의 과목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숫자, 그 과목에서의 숫자가 많지도 않고 좀 단순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와 같이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을 연도별로 이렇게 나열해서 학생들의 성취 점수가 얼마이고 지득한 학점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좀 동일한 상황이겠죠. 근데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또 다르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식은 바로 교과군별로 이 과목 이수 현황을 출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볼까요? 예, 기하 과목, 그리고 대수 과목, 그리고 미적분학 과목 등 이러한 과목들이 수학 교과에서 학생들이 어떤 시기에 어떠한 성취도를 받고 있고 어떠한 학점을 이수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 교과를 보아도 생명과학, 화학, 응용물리학 거기에 대한 성취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취득 학점은 어느 정도인지, 영어 교과목도 이름이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하지 않죠. 심화 영어, 진로 영어, 실용 영어 등과 복잡하지 않고 영어 1, 2, 3 그리고 그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취득하는 학점이 어느 정도인지 교과군별로 전공별로 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도록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이 성적을,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 상황을 출력할 수 있다면 교과 이수를 지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영국에서 이제 사례 수집을 하고 이제 성과 보고에서 교육부의 연구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육개혁, 즉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외국의 그 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식했을 때의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소논 수령, 에세이형 수능을 그대로 도입한다든지.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교육체제, 그리고 국민의 어떤 문화, 그리고 진로 학업 설계에 대한 어떤 지도 방법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 토착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답을 찾고 최선의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역할이고 책임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 한 4,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이 답과 그 최선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3차 시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3차 시에는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과 관련해서 교과 대표 교사의 업무를 좀 경감하기 위한 노력, 그와 더불어 수업 개선을 위해서 좀 더 교과 대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과목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래서 이 과목 선택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과 고민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하는, 그를 통해서 굉장히 파급력 있게 학생들이 교육과정 문해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에 따라서 이 고교학점제형 공간 조성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원리들, 이 공간 조성에 대한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것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 사례에 대해서 총 3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좀 누락됐던 부분들은 제가 대면 강의에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공유할 내용이기 때문에 대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부산진고등학교 교사 이창현입니다.